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행동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담 기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에서 생리학자 파블로프가 마취되지 않는 정상적인 동물의 분비액의 분비가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건 반사에 대한 법칙을 공식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가 침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침이 마치 밥을 줄 때만 많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밥을 주지 않을 때에도 그 시험관에 엄청 많이 발생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조건적 자극과 무조건적 반응, 다시 말하면 밥을 줄 때에 그 침샘이 나타나는 그 반응을 조건 자극의 반응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화되기 전에 종소리는 중성 자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밥을 줄 때 종소리를 울리면은 그거는 조건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냥 종소리를 울리는 것은 개에게 중성 자극, 아무런 자극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밥을 줄 때마다 그 종소리를 울렸다 그러면 그 중성 자극을 조건화시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주지 않고 그 종소리만 울려도 다시 말하면 그 침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자극에 대해서 조건 반응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무조건적 자극에 대해서 무조건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조건 자극에 대해서 조건 반응을 일으킨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파블로프는 자신의 법칙이 인간의 정신 이상을 설명하는 데 적용하고 그 인간의 행동을 교정하는 데 공헌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 파블로프는 그 궁핍한 시기였지만은 공산당의 배급을 거부하고 나는 당신이 나의 동료에게도 같은 특혜를 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런 특혜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말하면서 아주 비판하고 미국을 두 번째 방문하면서 나는 당신이 진행시키는 사회적 실험을 위해서 개구리의 뒷다리를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말하면서 공산주의를 비난한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에서 1904년에 스키너가 태어났는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독립적으로 사고를 했으며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어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밀턴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한때 작가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졸업 후 1년 정도 본격적으로 글을 쓰면서 작가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걸 절감하고 이 시기에 읽게 된 여러 저서와 논문을 통해 스키너는 왓슨과 파블로프의 연구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는 새로운 학문인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는 행동주의의 원리를 이용해서 인간의 행동이 조작, 통제, 예측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행동공학, Technology of Behavior를 찬안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행동공학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가 비둘기 프로젝트인데 그는 비둘기를 훈련시켜서 미사일의 목표물에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그러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당국의 반대로 그 연구는 중단되었고 당시 또 스키너가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기계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인지심리학, 인지라는 말은 뭐냐면 지각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정보가 학습, 기억, 주의 등의 처리 과정을 통해 어떻게 심리적으로 가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표출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인지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각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와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그 인지심리학이 등장하면서 스키너는 그동안 행동주의만이 과학적이다, 심리학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스키너의 행동주의가 적잖은 타격을 입었습니다만은 그는 마음에 대한 재발견이 결코 행동에 대한 그의 학문적 업적을 무위로 돌리지 못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핵심적인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시 말하면
행동주의만이 과학적이고 심리학은 결코 마음의 과학이 될 수 없다라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1990년에 백혈병으로 사망하기 바로 8일 전에는 미국 심리학회 연차 대회 개회식에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 내용은 심리학은 과연 마음의 과학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죽는 순간까지 심리학은 행동에 대한 과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 얘기를 종합해보면 행동주의의 기본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 의식은 믿을 수 없고 그러나 행동은 관찰 가능하고 믿을 수 있다. 두 번째, 행동은 학습된 것이므로 수정 가능하고 환경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에 도움이 된다.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됩니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주의는 이러한 행동주의의 이러한 기본 과정을 근거로 해서 발달된 그러한 학문이고, 그 학문이 직업 상담학에 적용될 때 행동주의 직업 상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의 기본 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놓고 있다가 비슷하게 써내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행동주의는 귀납적 방법, 다시 말하면 실험에 의한 방법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두 번째 비지시적 방법이 아니라 지시적 방법의 대표적인 상담 방법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은 내담자가 부정적 행동을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잘못된 학습에 의해서 부정적 행동을 하게 되며, 아니면 잘못된 학습에 따라 발생된 불안 때문에 부정적 행동이 나온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담 목표는 학습에 의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상담 목표고, 불안의 감소와 제거 또는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기술을 학습해 가지고 불안 때문에 그 의사결정을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상담 기법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외워둬야 된다. 금반둔으로 불안 감소하고 강대변으로 학습 촉진하자. 이건 제가 외우는 방법입니다. 금은 금지조건 형성, 반은 반조건 형성, 두는 체계적 둔감법, 강대변은 강화, 그 다음에 대리학습, 변별학습입니다. 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제거 방법은 첫째, 금지조건 형성. 금지조건 형성은 어떠한 추가적 강화 없이 충분히 불안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하긴 추가적 강화 없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강화 없이 불안을 일으킬 만한 단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러한 불안 자극이 제시되면 불안 반응을 보이게 되지만 추가적인 강화가 없게 되므로 내담자의 불안 반응은 점차 강도가 약해지고 결국에는 불안 반응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토끼를 무서워하는 아이한테 토끼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추가적인 강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조건 형성은 결국 토끼를 보면 일상적으로 늘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역조건 형성 또는 반조건 형성입니다. 역조건 형성은 뭐냐 하면 내담자가 공포나 부적절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적절하고 바람직한 장면과 같이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반응을 소거시키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토끼를 무서워하는 아이한테 토끼를 보여줄 때 사탕을 같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는 사탕을 보면은 항상 바람직한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사탕과 그 부적절한 반응과 연합되어 가지고 공포심을 소거시키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체계적 둔감법 아주 중요합니다.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 이게 중요해요.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킨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 불안을 야기하는 장면을 단계적으로 상상하게 하여 불안을 감소시키거나 소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육 이완, 불안 위계 목록 작성, 둔감화 이 세 개는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근육 이완 훈련,
불안위계 목록 작성, 둔감화. 근육기한 훈련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법이 또 나올 수 있어요. 홍수법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문제사항에 직접 또는 정신적으로 상상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즉 상담에 참여하는 내담자는 관련된 문제를 마치 퍼붓는 홍수를 맞는 것 같은 경험을 한꺼번에 받게 되어 불안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불안 자극에 노출되어 있으면 불안이 저절로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 홍수법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처럼 불안을 일으킬 만한 당사를 마치 퍼붓는 홍수처럼 맞이하는 것이 바로 홍수법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촉진 기법이에요. 강화, 바람직한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바람직한 직업 결정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대리학습. 대리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결과를 감찰함으로써 저렇게 되면 칭찬을 받는구나 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결정 학습을 촉진시키는 방법입니다. 변별학습, 한 가지 이상의 차이를 인식하고 분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좋은 방법이구나. 이거는 더 좋은 방법이구나. 이거는 나쁜 방법이구나. 이거는 더 나쁜 방법이구나. 보통 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직업 선택이나 의사결정 능력을 변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로 변별한다든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등급으로 가서 변별해서 이것이 나의 의사결정 능력의 불안 때문에 내가 의사결정 능력을 못하는구나. 내가 이것은 좀 더 낫구나. 이것을 주로 심리검사를 이용해서 변별학습을 통해서 이 직업 선택이나 의사결정 능력의 차이를 변별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체계적 둔감화라는 기법과 같이 쓰이는 기법으로서 월프라는 학자는 홍수법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강아지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강아지 이런 식으로 강아지 말을 자주 들려주고, 그 다음에는 강아지 멍멍 소리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는 실물을 보여주고 좀 더 가까이 가서 만져보게 하는 방법이 바로 체계적 둔감화가 비슷한 방법이고, 정반대로 바로 만지는 것부터 보여주는 방법, 이것이 바로 홍수법하고 비슷한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주로 체계적 둔감화의 절차 이런 것들이 출제됩니다. 근육이한 훈련, 불안위계 목록 작성, 둔감화, 그걸 외워두라 그랬죠. 그것을 외워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 상담 기법을 외적 행동 촉진 기법과 내적 행동 촉진 기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외적 행동 촉진 기법은 이러한 마음가짐의 변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마음가짐까지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마음가짐까지는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외적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바로 외적 행동 촉진 기법이 되겠습니다. 상표제도, 토큰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거, 자꾸 모방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주장 훈련.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앞에 나가서 자기주장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역할 연기. 역할 연기는 여러 명이 롤 플레잉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다음 혐오치료법.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이 나타날 때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전기 충격이나 화학약물을 같이 투입해가지고 이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변태 성욕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고, 화학치료법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과 결합될 때 구토와 같은 불쾌한 효과를 내는 약물이 환자에게 주로 치료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하여 술을 마시면 구토증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치료법, 이런 것들이 바로 혐오치료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관리 프로그램, 이것도 외적 행동 촉진법인데, 타인에 의한 행동 수행보다는 자기지도 차원에서 자신과의 계약 및 약속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계약,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자기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 내담자와 미리 특별한 반응이나 목표를 성취하거나 달성하겠다고 주변 사람과
협의, 약속하는 것이 행동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 바람직한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나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강화의 종류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정적 강화는 칭찬, 부적 강화는 꾸중, 이런 것들이 꾸중이나 벌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 간헐적으로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화 스케줄은 고정간격 강화, 주로 월급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바람직한 행동을 줄 수가 있겠죠. 변동간격 강화 개혁, 이거는 뭐 보너스라든가 불규칙한 시간 간격에 따라서 어떤 칭찬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 비율, 자동차를 한 대 팔면 500원, 두 대 팔면 1000원, 이런 식으로 일정한 빈도수에 따라 바람직한 행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동 비율 강화계, 변동 비율 강화는 불규칙한 횟수의 불규칙한 그러한 빈도수. 이렇게 불규칙한 횟수, 불규칙한 빈도수입니다. 이렇게 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카지노나 로또 같은 이러한 강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 가장 효과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적 행동 촉진 기법은 마음가짐까지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인데, 아까 말했던 체계적 둔감법, 그다음 체계적 둔감법 안에 있는 근육이한 훈련, 그리고 모델링은 외적 강화 촉진법이지만 그 앞에 인지라는 말이 붙으면 모두 다 내적 강화 촉진법입니다. 인지적 모델링, 상담자가 모델이 되어 시범을 보여주고 내담자가 직접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가짐을 바꾸어서 이 모방을 하는 겁니다. 아까 모델링은 외적 강화 촉진법이라 그랬는데, 인지적 모델링, 인지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외적 강화 촉진법입니다. 내적 강화 촉진법입니다. 인지적이라는 말이 안 붙으면 외적 강화 촉진법이고, 인지라는 말이 붙으면 외적 강화 촉진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 정지, 사고라는 말 붙었죠. 그래서 내적 강화 촉진법입니다. 부정적인 인지를 할 때는 이제 그만하고 그 사고를 중단시키는 방법. 그래서 인지적 구조, 인지라는 말 붙었죠. 그래서 내적 강화 촉진법입니다. 내담자 자신의 인지를 확인 평가하고 어떤 사고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부정적 영향을 이해하며 이러한 인지를 좀 더 현실적이고 적절한 사고로 대처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이 시험 나옵니다. 내담자의 부정적 자기 패배적 사고 대신에 긍정적 자기 적응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기법이다. 그러면 인지적 재구조합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심상이라는 말 들었죠. 상상, 이런 것이 다 내적 강화 촉진법이 되겠습니다. 내담자에게 실제 장면이나 행동에 대한 정서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 유발 상황에 대처하도록 긍정적이고 유쾌한 상상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다음 7번째, 스트레스 접종. 스트레스 접종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약화시켜서, 정신적 긴장을 약화시켜서 내담자가 충분히 자신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마치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처럼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스트레스 접종인데, 이것도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접종도 내적 강화 촉진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행동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